여야 3당이 원내 지도부 인선을 대부분 마무리함에 따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 20대 국회 원구성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이달 중으로 협상을 끝내자고 한 목소리를 내지만 복잡한 3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협상이 잘 풀릴까요?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 원장,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소야대 20대 국회를 이끌어갈 두 야당의 원내대표가 오늘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네.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두 원내대표의 기싸움 이야기를 잠시 들어볼까요? 우리 20대 원 구성부터 잘 우리 야당끼리 잘 협력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꼽히는데 우리 두 야당이 참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제1당에서 베풀어야지 적은 당한테 내놓으라고 하면 안 되죠. 박지원 대표님은 제가 뭐 워낙 같은 당을 할 때부터 존경하고 같이 모셨던 관계니까 앞으로 신뢰하에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어쨌든 더불어민주당도 성과를 내고 또 국민의당 성과를 내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선협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상호 대표한테 제가 우리 같은 당에 있을 때 제가 늘 차기 우리 당의 지도자는 우상호다. 내가 몇 번 얘기했지. 예. 말씀하신 적 있죠. 굉장히 합리적이고 시원시원한 그런 인격을 가지신 분이니까 제1당의 원내대표로서 충분한 리더십을 발휘하리라고 봅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 꽃피우자 그랬더니 일당에서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응수를 했는데 자, 강 국장님 사실 자 지금 이번 여야 특히 20대 국회에서 야당과 야당 경쟁과 협조 관계가 이제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한동안 그런 관계가 계속되겠죠. 오늘 지금 방송에는 안 나왔지만 김대중 문화생이라는 것도 그렇죠. 또 같이 강조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또 뭐 넥타이 색깔 갖고도 덕담이 오고 가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 두 당은 경쟁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더민주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을 끌어들여서 입법부에서의 주도권 잡기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땡길 텐데 오늘 분위기는 이제 덕담을 하면서 우리가 남이가 뭐 호남판, 야당판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야당은 말이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든지 그렇죠. 어버이 연합에 대한 불법적인 지원 문제 이렇게 공조를 할 만한 좋은 재료들도 우선 당장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공조를 당분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오늘 제가 저 두 분 이야기 들으면서 그 이야기는 좀 빠졌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김대중 문화생이라는 건 강조를 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가 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뭐 배울 점이 많은 분인데 왜 이야기가 없었을까 궁금해지겠습니다. 앞으로 하시겠죠? 차차 들고 갈 거. 자 우리 서 원장님 그 두 원내대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두 단어로 요약하자면 협력과 경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원내 과반수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 운영과 법안 통과에 있어서는 국민의당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당이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한 살림을 하다가 이제 분가해서 나왔는데 이제 뿌리가 같다.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이제 언급하면서 정치적 문화생이다. 그래서 앞으로 협력하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호남을 두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제1당이 양보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우상호 원내대표는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가서 이게 광주 유니버시아드 기념 넥타이다. 그래서 우리가 광주의 민심을 받들어서 섬기겠다. 이렇게 또 경쟁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3당 체제에서 야권의 공조 또 여야의 공조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국민들이 이번 4.13 총선 때 국회가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서로 협력하고 협조해서 국민을 위해서 또 민생을 위해서 좋은 법안과 정책을 만들어라 이런 주문을 했기 때문에 오늘 상견례에서는 서로 덕담과 또 협력 속에서 서로 견제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사실 뭐 이제 삿바 싸움이 본격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두 야당의 원내대표가 모여서 협력할 방안 그리고 서로 간에 대한 어떤 공통점도 찾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당의 통합을 바래왔던 야권 지지층들로부터는 상당히 흐뭇한 그런 광경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얼마만큼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가 향후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앞서 이 서성교 원장께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호남에서는 경쟁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에서 법안으로 승부를 벌여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이 우상호 신임 원내대표로서는 예. 김종인 대표와의 관계, 문 전 대표로부터 얼마만큼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국민이 먼저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박지원 원내대표도 심지어는 대박 지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 상당히 주가를 올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나 호남에만 머무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벗어나서 전국 정당적인 사고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예. 또 한편으로는 이 안철수 대표로부터는 얼만큼 자유롭게 하지만 도를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운영의 묘를 발휘할지, 그래서 사람이 문제다, 사람이 먼저다, 이것을 해낼 수 있는 두 원내대표의 역량에 달려 있어 보입니다. 사실 이제 여야 원내대표단 구성이 이제 거의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인데 결국 이제 원구성 이제 밀당이 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핵심 이제 국회의장 예. 또 법사위원장. 법사위원장 두 자리를 놓고 굉장히 지금 삿바싸움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치열하겠죠. 제때 원구성 될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될 정도로 삿바싸움은 치열할 텐데 여태까지 예가 없는 당의 분할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전례에 비춰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모든 안을 다 위에다 올려놓고 테이블 위에다 놓고 논의를 해야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더민주 같은 경우에는 기선제압용으로 우상호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일당이 하고 여태까지 야당이 법사위원장 했으니까 법사위원장 하고 두개 다 가져온다? 이렇게 예. 이야기도 하고 또 노회찬 의원은 국회의장은 더민주, 법사위원장은 국민의당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들으면 펄쩍 뛸 일이죠. 그렇죠. 협상을 해봐야 될 일인데 사실은 지금 이 협상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국회 상임위를 나눈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점하고 그다음에 새누리당은 경제 문제를 자기네들이 좀 확실히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기 위해서 경제 관련 상임위를 이제 쥐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국토해양이라든지 이런 데는 노른자의 상임위이기 때문에 야권에서 인원수도 제일 많고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 국회의장,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장 어떻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은 합당하시다고? 지난번 19대 국회 때를 보면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역할이 대단했습니다. 네. 거기서 브레이크를 걸면 상당 부분이 브레이크가 걸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네. 여당이 숫자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새누리당 입장이라고 한다면 법사위원장 쪽에 좀 눈독을 들이지 않을까. 오히려 국회의장 좀 포함하되 네. 상원격인 법사위원장에 네, 더 그렇습니다. 중심을 둘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송 원장님? 저는 국회의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 19대 때는 그 여당이 과반수를 넘는 단독 그 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새누리당이 여소야대 국면이 됐고 또 그것도 제2당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책임을 질 수 있는 국회의장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또 청와대와 또 그 정당 간의 정부의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또 그러면서 또 야당과 대화와 소통과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장이 근데 맞는 게 바람직하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지금 의석수가 2당이지 않습니까? 네. 또 이제 탈당한 무소속파 의원들도 지금 아직 복당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의장 선출에 관련돼서는 국회법에 예. 무기명 투표로 제적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도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국민의당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마 지난번에 초기에는 총선 결과를 보고 네.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국회의장을 하는 게 맞지 바람직하다 않느냐. 예.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최근에 와서는 국민의당이요. 국민의당이 새누리당 국회의장을 맡을 수도 있다라는 입장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3당 간의 정치적 어떤 타협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마도 처음에 열리는 6월 초에 되어야 될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자율투표로
선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사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약간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아요. 국회의장도 같고 법사위장도 놓치기 어렵다 이런 분위기가 흐르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국민들은 선거 끝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말이 전도되었지 말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인데 본말이 전도되었다는 것은 이래 처음과 끝 자체가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선거 결과도 그랬지만 선거 이후에 나타난 이 각 정당의 지지를 보더라도 국민들은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협치를 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 현안 해결에 지금 무너질 대로 붕괴되어 버린 이 경기 침체, 붕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달라는 것이 자리 다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개원이 늦추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20대 국회만큼은 제대로 기능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능적인 부분에서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차원에서 연장선상에서 판단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과연 상임위 분할이 국민을 위할 때 필요로 한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필요한 일이라면 민심을 경청해서 결정을 할 사안이고 그것을 통해서 각 상임위를 어느 정당이 맡는 것이 가장 기능적으로 효율적인 것을 또 이견이 없는 부분은 결정을 해놓고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좁혀가고. 또 협의를 통해서 좁혀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장은 무엇입니까? 국회의장은 말 그대로 서승경 원장께서도 말씀 주시고 이 강석진 전 편집위께서도 말씀 주신 대로 이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이 국회법에 의해서 표기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표결을. 예.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민심이 부여해준 그런 판단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각각의 개인의 헌법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판단해서 이 국회의장이라면 국회를 종합적으로 잘 지휘해 줄 수 있는 인물이다. 판단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과연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하려냐. 물론 정치적으로 조율하고 그런 것을 나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이것이 국민들의 민생 현안의 연장선상에서 생각이냐 아니냐인데 예. 그것을 아직까지는 느끼게끔 못 해주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예.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사실 부분입니다. 국회의장 표결했다 또 시작부터 분란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총선 끝나자마자 협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이제 협치를 해야 된다. 근데 협치라는 게 경쟁이나 견제를 배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속에서 협치가 되는 거죠. 이 국회 원구성은 협치의 이제 출발점, 협치가 될지 안 될지를 보여주는 건데 그렇다 협치라는 말을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종을 하거나 협상을 하거나 밀고 당기는 걸 갖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국회의장이라는 건 또 아주 작게 보면 국회 사무총장 임명권을 갖고 그렇죠. 있고 그게 예산을 갖다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로서는 또 여러 가지 정당 입장에서는 중요한 자리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민들이 원구성을 할 때 어느 당에게도 주도권을 주지 않은 것처럼 이제는 3당이 자율적으로 협상을 해서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결과를 내놔야죠. 독식이 아니라. 네. 네. 그런 네. 의미에서 오늘 네. 정진석 새누리당 네. 원내대표가 네. 국회 본회의장 의석을 정당별, 선수별로 하지 말고 좀 흐트러서 뭐 상임위별로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전 그거 들으면서 예. 신선하다. 신선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영 논리나 계파주의나 지역주의를 깰 수 있는 어떤 것도 우리는 다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만일 그 지금 뭐 새누리당한테 손해가 될지도 모르고 야당한테 손해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섞어 앉는 게 예. 진영 논리 뭐 이런 데서 좀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옛날보다 요즘 국회는 말이죠. 의원들끼리 당이 다르거나 계파가 다르면 밥도 잘 안 먹어요. 옛날에는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네, 끝나고 막 뭐, 싸우기는 해도 끝나고 나면 밥 먹고 술 술도 한잔 한잔하고. 하고 뭐 대화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속 이야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누구와 누구랑 다른 당이나 다른 계파 사람들이랑 친하다는 이야기만 나와도 해명하고 다니기가 바쁠 정도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강제적으로 이렇게 공간적으로 가까이 앉으면 한마디라도 더 하게 이렇게 되고 고민을 좀 더 듣게 되고 그러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사실 뭐 본회의에서 뭐 협의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장점은 이제 같이 옆에 앉은 동료 다른 당 의원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협의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갖기 때문에 좀 이제 극단적 대립이라든지 갈등은 줄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정당 정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정당에게 맡겨진 책임은 정당이 소화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회의는 기존에 있는 좌석 그대로 하면서 오히려 토론을 더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상임위는
여야가 자리를 마주보고 앉아 있는데 그렇죠. 상임위원회는 오히려.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 같이 오히려 먼저 오는 의원들이 선착순으로. 선착순으로 자기 편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국무위원들과 또는 이렇게 대화와 토론 할 수 있는 그런 게 일단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좀 섞어놓는 게 더 오히려 네. 나은 것 아니냐. 영국 같은 데는 예. 먼저 온 순서대로 하면 먼저 온 의원들이 앞쪽에 앉으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말이죠.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해보면 먼저 온 학생들은 뒤에 맨날 뒤부터 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조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우리나라의 그 국회의사당은 자리가 너무 큽니다. 본회의 장소가. 근데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좁아하죠. 의회의 의석이 좁아서 얼굴을 마주보면서 표정을 읽으면서 대화와 토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는 기존 자석대로 하면서 상임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좀 마주보면서 친밀하게 대화와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어쨌든 보입니다. 협치의 어떤 새로운 모습을 또 시작해보겠다는 네. 의지니까 긍정적인 좋습니다. 신호인 네. 것만은 틀림이 네. 없는 것 같고요. 형식이 네. 내용을 지배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러한 제안 자체가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각 정당에서 생각할 때는 영국이나 또 미국의 경우와 달리 이 강석진 전 편집국장께서도 말씀 주신 대로 각 당 개개인 의원들은 그렇게 또 마주 앉거나 또 바로 옆자리에 앉는 걸 꺼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이 정쟁적인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끌끄러운 상황이 있겠죠. 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볼 때 그런 제안에 대해서도 솔깃하다라는 것은 지난 19대를 평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왜 이렇게 19대 국회에 대해서 낮은 평가를 주느냐 물어보게 되면 너무 분열적 모습이라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적어도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당이 다르더라도 또 당파가 다르더라도 협의하는 그런 모습마저도 국민들은 반길 수 있다는 점에서 예. 그 형식을 이렇게 좋게 보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이런 제대로 섞이는 의석수는 아니더라도 이런 정도의 노력은 네. 해봄직해 보입니다. 사실 정진석 원내대표의 요즘 좀 파격적인 제안들을 내놓는데 네, 네. 사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해서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데 네. 정진석 원내대표 이야기 잠시 들어볼까요?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청문회도 하겠습니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위해 필요한 법 개정 준비도 서두르겠습니다. 새누리당, 국민의당과 협조해서 국회에 진상규명과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정보기관을 소환해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의 진상을 규명할 것입니다. 사실 여당 일각에서는 여기에 원래대는 여당 쪽에서 의제를 해야 될 것이 네. 야당 쪽에서 하고 있느냐 이런 좀 불만의 목소리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정진석 그 원내대표가 이번 19대 그 국회에는 지난번 서울 중구에서 떨어져서 4년 동안 쉬었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 국정을 바라보는 안목과 눈, 또 안타까움들,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나름대로 노력이 많았다고 보여지고 원내대표 선출되자마자 국회의장이라든지 또 야당 원내대표들 만나면서 굉장히 그 전진적인 협치의 방안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사실은 이게 올해의 문제가 아니고 벌써 4, 5년 4, 5년 된 전의 얘기죠. 문제입니다. 예, 예. 그리고 100여 명 이상의 국민들이 사실은 목숨을 목숨을 잃은. 잃었던 아주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동안에 그 유가족들이 정부와 국회와 또 그 악덕 기업을 대상으로 상당히 탄원을 많이 했음에도 이게 수용이 안 돼 왔던 문제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문제를 정진석 원내대표가 수용해서 검찰 조사 후에 뭐 국회 청문회라든지 필요하면 국정조사까지 하겠다. 네. 이렇게 나가는 것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굉장히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각 당에서 입장 차이가 조금 있는데 이제 5월 29일이면 19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아마도 5월 30일부터 시작되는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청문회 또 예. 필요하면은 국정조사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아직 보입니다. 예, 이건 국민 공분이 모아져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경제 이슈도 아니에요. 여야 입장이 확 다른 경제 이슈도 아닙니다. 따라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루기가 굉장히 쉬운 이슈죠. 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쉬운 그런 이슈입니다. 그래서 정진석 의원은 이제 그런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한테 이 이니셔티브를 갖다 계속 넘겨줄 이유가 없었겠죠. 그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이번 이슈를 바라보면서 생각이 되는 건 왜 수년 동안 정부 차원에서의 조사, 사법당국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다.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좀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또 파격적인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원내대표 첫 공개 회의에서
북한에 대해서 할 말은 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핵무장을 가속화하면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용납될 수 없는 말이고 핵무기로 체제를 지킬 수 있다는 발상은 적절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한반도에서 핵무기는 폐기돼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앞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겠다. 인권 침해나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비판하겠다. 우상호 원내대표, 대표적인 86그룹 운동권 출신 원내대표인데 북한에 대해서는 할 말하겠다. 참 어떻게 물어보면 좀 파격적인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정당 우클릭 행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의 안보는 따로 없다고 전해라라는 것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야의 지금 북한이 7차 당대회까지 하는 상황에서 전혀 핵실험과 관련해서 개선된 그런 여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선거 결과를 볼 때 신임 원내대표로 1승을 보여주고 있는 이 우상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 분류되기로는 또 분석되기로는 86그룹으로 분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상당히 이런 안보 문제, 대북 이슈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과거에는 일개 개인 입장이라면 지금은 원내대표 입장이기 때문에 안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반영한 그런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안보와 관련해서는 같은 야권이지만 국민의당의 입장은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번 선거 결과 또 그 이후에 정당의 지지율을 보더라도 새누리당 성향적인 즉 중도 보수적인 성향의 유권자층도 국민의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0대 이상의 경우도 그렇고 이럴 경우에는 향후에 보다 더 외연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한 제약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7차 당대회를 하고 주목하고 있는 여론이 집중되고 있는 이 시점에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날카로운 일성을 날려보냄으로써 신임 원내대표가 가져주는 어떤 확장성 그리고 우려에 대한 불식 이런 부분들 상당히 노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원내대표가 이제 당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책임도 져야 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렇다면 향후에 머물러 있는 정체되어 있는 호남까지도 고려해서 지지율 확대에 대한 어떤 일보 전진하는 그런 포석으로도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86그룹의 어떤 한계를 벗어나겠다는 개인적인 어떤 움직임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김종인 그 더불어민주당 그 비상대책위 대표가 1월달에 취임하면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운동권 체제를 바꿔야 한다. 그래야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다. 그 운동권 체질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념적 편향성입니다. 86그룹들이 1980년대에 민주화 운동에는 많이 기여를 했지만 그동안에 가장 비판적인 부분이 종북, 그러니까 북한을 추종하는 심정과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이른바 추사파 논쟁. 네. 그래서 종북이라고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그 우상호 원내대표가 그런 종북 비판에서 벗어나서 현실적 인식과 더불어 중도로 행보를 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국민의당이 이제 그 정체성을 수립하면서 두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경제는 진보 쪽으로 가지만은 안보는 보수 쪽으로 가겠다. 그렇게 지향점을 밝혔는데 최근에 그 박지원 원내대표가 북한은 전쟁 상대이면서도 또 대화, 교류, 통일, 협력의 대상이다. 이렇게 현실적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김종인 대표가 북한이 괴멸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것까지 나가지는 않더라도 북한에 대한 현실적 인식, 즉 인권 문제라든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우상호 원내대표가 제대로 된 인식과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우클릭 행보와 맥이 닿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저는 뭐 우클릭이라는 표현을 갖다 굳이 쓰고 싶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면 이거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연결이 된 거기 때문에 보수든 진보든 관계없이 누구든지 다 주목을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의 오늘 발언은 너무 늦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북한이 얼마나 참담한 현실에 처해 있는지를 갖다 온 세계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늦었다. 앞으로 말만 할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실천을 해서 북한 주민들한테 더 나은 삶을 조금이라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고민하는 행동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데요. 이번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질세라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트위터 방송을 통해서 눈에 띄는 행보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트위터 방송을 통해서 짠돌이다, 뭐 대통령병 걸렸다, 이거 사실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얼마나 맺혔으면 말을 했겠습니까? 맺혔다. 이거 2012년 대선 나올 때서부터 계속 쫓아다니던 이야기거든요. 돈 안 쓴다, 뭐 대통령병 걸렸다, 뭐 근데 본인은 이제 해명을 한 거죠. 세상 물정 모른다. 뭐 이런 얘기 많았죠. 근데 안철수 대표가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아직 조금 정치인 물이 덜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주 노회한 정치인 같으면 대꾸를 안 하든지 뭐 우회하든지 그랬을 텐데 정면 대응하는 거 보면 정면 대응하면 또 정면으로 반발이 오거든요. 당장 김홍걸 씨가 저기 뭐 짠돌이 맞잖아 뭐 이런 거 반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 아직은 좀 순진하신 것 같기는 한데 여하튼 본인은 좀 해명을 하고 싶었던 생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 안철수가 간다. 선거 결과 약진한 국민의당 또 결과가 자신감에 발로일 수는 있겠는데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거 직후에 자기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다가도 문 전 대표에게 뒤집어졌거든요. 예. 가장 큰 이유가 조금 이 무르익지 않은 그런 발언들 또는 국민의당이 가져야 될 그런 국민의당 다움이 결여되는 모습이 비춰지면서 연정, 결선 투표 같은 용어들이 나오면서 호남 민심도 흔들렸고 전국적인 정당의 지지율도 다소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또 돌고 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대선 후보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지지율이 당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일일이 상세하게 예. 해명하고 싶은 욕구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강석진 편집국장께서도 전 편집국장에서 말씀 주신 대로 이런 분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과거에 한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100도로 허리를 구부려야 60도 정도로 이 대선 당선 이전 정도의 사람으로 치부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국민들의 시각이라는 것은 자기 대선 후보급 되면은 예.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좀 비판적이고 아주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적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대중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일일이 받아칠 것이냐 아니면 적어도 무시하지 않더라도 이런 네. 부분들을 좀 유머러스하게 또 해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아 나는 이런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받아칠 사람이고 수 있는 여유. 나는 예. 이것이 내가 해명 가능한 그런 이야기일지라도 받아들이고 더 포용하는 더 통큰 그런 행보의 모습도 사실은 보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론조사 오늘 보니까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의당 지지율이 좀 정체 내지는 좀 하락 그런 추세거든요. 그런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반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화면에 보는 지지율처럼 아직 특정 정당에게 우리 국민들이 완전히 민심을 다 담아준 것은 아니거든요.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국민의당에 있어서 가장 많은 유권자들이 또 지지층들이 앞으로 또 지지하려고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국민의당 다움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만큼 정책 행보에 대해서 다른 두 정당보다도 앞서가는 모습,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안철수 대표마저도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이런 해명조차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보다 더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 해명보다는 설명, 설명보다는 정책, 정책보다는 발바른 통치 능력이 있는 능력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때 더 큰 지지가 뒤따를 걸로 보여집니다. 안철수 대표 그때마다 정책도 얘기했는데 왜 자꾸 안 하느냐 이 얘기도 했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지금 이제 국민의당과 그다음에 그 뭐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다 포함해서 총선 이후 이제 한 달여 접어들기 때문에 지지율이 조정기를 거친다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당은 그 총선이라는 컨벤션 효과를 굉장히 많이 예. 얻었는데 그 거품이 상당히 꺼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만큼 떨어지고 조정을 거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네. 이번 4.13 총선 때 국민의당과 안철수 그 대표가 지지를 받은 것은 본인의 정체성과 정책과 공약이라보다는 기존 정당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받은 바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국민을 위한 정책과 네. 공약을 만들어내서 이제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주느냐 이게 지지율 유지와 또 그런 상승의 측면에서 지금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다시 반등세로 가고 있다는 말이죠.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그 총선 이후에 그 30% 이하로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예, 가장 예. 큰 원인은 이번 이란 방문 동안에 굉장히 큰 이제 경제 효과를 가져오면서 이제 대통령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예. 이런 평가가 가장 큰 것 같고요. 이전에도 대통령이 해외 방문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예. 상당 부분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가장 큰 관건은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회동을 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그 아킬레스건인 소통과 대화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여야 대표 회담이 이루어지게 되면 또 상당 부분 상승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저는 3당의 지지율은 지난번 총선이 유권자들의 잠정적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호남민하고 호남 출향민이 다르고 뭐 다 좀 달랐기 때문에 앞으로 지지율은 굉장히 요동을 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광고 카피에 있지만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라는 옛날 광고 카피도 있었지만 이 정당 지지율은 지금 정당 하기 나름에 달려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그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 전에 39%인데 참패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회복해서 33%입니다. 아직 좀 지하실에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회복된 거는 아니지 않는가. 다만 회복세로 돌아선 거는 다행이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어느 대통령이든 대통령 지지율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경북 공기입니다. 이 경제와 북한 그리고 공공계획을 얼마만큼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게 잘 해내느냐인데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4년 차이기 때문에 가장 단기적으로 중요한 것은 소통과 집중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제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추스르는 그런 노력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상당히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야권과 야권 원내대표, 대표와의 어떤 소통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실질적으로 보여줄 때 대통령의 권력 누수는 최소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오늘 지금 잠시 전부터 새누리당 당선인 총회를 엮고 당의 진로를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의 지지율과도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결론을 낼지 궁금해집니다. 세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